평소에 남극 대륙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남극이 얼마나 큰지 잘 모르고 있었는데요. 남극은 중국과 인도를 합쳐놓은 것만큼 엄청난 크기의 대륙이라고 합니다. 또한 지구상에서 가장 미스터리한 곳이기도 하고 가장 추운 곳이라고 하죠. 남극과 북극 중 어디가 더 추울까? 라는 의문도 자주 들긴 하는데 답은 남극이 더 춥다고 합니다. 공식적인 관측 기록으로는 1983년 7월 21일 남극의 보스토크 기지에서 영하 89.2도가 지구상 역대 최저 기온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었다고 하죠. 비공식적인 관측 기록 중 최저 온도는 2004년 7월 23일에 영하 98.6도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무지막지하게 열악한 환경인 이 남극에서 지구의 최남단인 남극점에 가장 먼저 도착한 인물은 바로 로알 아문센이라는 인물이죠. 하지만 오늘은 이 위대한 탐험가 로알 아문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남극점에 도착하지 못하고 실패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실패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는 로알 아문센도 극찬에 극찬을 할 만큼 위대한 실패를 한 인물이기 때문이죠. 오늘 이야기할 이 인물은 어니스트 셰클턴이라는 인물인데요. 그는 1874년 2월에 아일랜드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의사가 된다며 고향을 떠났고 셰클턴은 어머니와 형제자매들과 지내게 되었죠. 그는 어린 시절 친구들과 노는 것보다 혼자 책 보는 걸 좋아했다고 하는데요. 셰클턴은 영국 상선대 사관이 되고 나서 1901년에 처음으로 남극으로 탐험을 떠나게 됩니다. 이 탐험대 대장은 영국 해군 중령 로버트 스콧이라는 인물이었죠. 당시 남극 정복은 나라끼리의 자존심 대결이었던지라 영국에서도 대부분 해군들로 이루어진 탐험대를 파견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스콧이 지휘하는 이 탐험대는 결국 데리고 간 개 22마리를 다 잃고 스콧과 셰클턴 역시 설맹해 동상의 괴혈병까지 걸려 남극 정복은 실패하고 말았죠. 이후 1907년이 되자 셰클턴은 이제 탐험대의 대장이 되어 다시 남극으로 탐험을 떠나게 되는데요. 이때 그와 그의 팀은 굉장한 성과를 거두게 되죠. 탐험대 대원 중 한 명인 제임스 애덤스가 지휘한 등반대는 남극 최대의 화산인 에러버스 산의 정상에 올랐고 앨리스테어 맥케이가 지휘한 분견대는 자남극점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셰클턴이 지휘하는 본대는 석탄 조각을 발견해 지질학 연구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으며 나중에는 남극점에서 불과 156km 떨어진 지점까지 도달할 수 있었죠. 남극점의 코앞까지 도착했지만 문제가 생겼는데 남극점으로 향하는 와중에 식량이 다 떨어져가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대로 남극점을 향해 강행한다면 그곳에 도착할 수는 있지만 결국 식량이 고갈되어 굶어 죽을 게 뻔했던 것이죠. 결국 셰클턴은 모든 걸 포기한 채 돌아가기로 결정했고 그렇게 탐험대 대원은 모두가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탐험대가 극지를 탐험하고 나서 모두 돌아온 건 극히 드문 일이었기 때문에 셰클턴은 영국에서 기사자귀와 훈장까지 받게 되었죠. 그리고 그는 돌아와서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집으로 돌아가 아내에게 죽은 사자보다는 산 당나귀가 낫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셰클턴이 처음 남극으로 떠날 때 탐험대 대장이던 로버트 스콧은 셰클턴이 남극점에 거의 도달했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초조해했는데요. 그렇게 남극점을 자신이 먼저 정복하기 위해 1910년 부랴부랴 준비해 남극으로 떠나게 되었죠. 온갖 고생을 다해서 결국 남극점에 도착하긴 했지만 세계 최초의 자리는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바로 로알 아문센이라는 노르웨이 탐험가가 더 빨리 남극점에 도착했던 것이죠. 그렇게 꿈이 좌절된 스콧의 탐험대는 철수를 시작했지만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기에 결국 모두가 목숨을 잃고 많은 처참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한편 셰클턴은 남극점 최초 정복이라는 목표는 이미 끝이 났기 때문에 목표를 수정할 수밖에 없었죠. 어쩔 수 없이 수정한 목표는 바로 남극 대륙을 횡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셰클턴의 위대한 실패라고 일컬어지는 무시무시한 탐험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죠. 1914년 3월 겨우겨우 투자금을 모을 수 있었던 셰클턴은 탐험대원을 모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탐험대원을 모집하기 위해 놀랍도록 솔직한 공고문을 신문에 광고를 냈는데 위험한 여정, 적은 임금, 혹한 몇 달간 지속되는 완전한 어둠, 끊임없는 위험, 무사귀환 불확실, 성공시 명예와 영광을 얻을 수 있음 이라고만 적어놓았던 것이죠. 하지만 남자들의 모험심을 제대로 자극했는지 5,000명이라는 숫자의 지원자들이 몰렸고 그렇게 27명의 우수한 대원들을 뽑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고 그렇게 셰클턴의 탐험대는 출발이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되었지만 그러나 다행히 얼마 안가 전쟁이 끝이 날 것이라 예상했고 심지어 전유럽이 휘말리는 엄청난 세계대전으로 번질 줄은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당시 해군 장관이던 위스턴 처칠이 출발을 명령해 탐험이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마침내 그들은 남극으로 출발하게 되었는데 그들이 탄 배의 이름은 인내라는 뜻을 가진 인듀어런스호였는데요. 이 배의 이름을 모티브로 해 영화 인터스텔라에 나오는 우주선의 이름도 인듀어런스호로 지었다고 전해집니다. 어쨌든 시간이 흘러 웨들에 진입한 셰클턴 탐험대는 첫 번째 위기를 맞게 되죠.
그것은 바로 계절상으로는 한여름이었지만 바다가 얼어버려 인듀어런스호가 해빙에 갇혀버리고 만 것입니다. 탐험대는 그렇게 1915년 1월 20일부터 10월 27일까지 약 9개월간 오도가도 못한 채 정처 없이 남극해를 표류하게 되죠. 그러다 두 번째 위기가 찾아오는데 바로 겨울이 찾아오고 나서 배 주위에 얼어붙어있던 해빙이 배에 계속 압력을 가하더니 결국 인듀어런스호의 선체를 쥐어짜 박살내버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결국 셰클턴은 배를 포기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탐험대원들은 대부분의 소지품을 버리고 쓸모있을 만한 물건들만 들고 배에서 탈출했죠. 이때 셰클턴은 자신이 들고 왔던 귀중품들을 다 버리면서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는 데 중요한 물품을 챙겨야 하는 상황에서 사진기를 챙겼는데 셰클턴은 투자자에게 투자받는 대신에 모험 도중 찍은 사진들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계약을 맺었었기 때문이라고 하죠. 또한 대원 중 기상학자인 레너드 허시는 벤조라는 악기를 가져왔는데 이것도 셰클턴이 챙겼다고 합니다. 이후 그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사기를 북돋아주는데 허시가 연주해주는 음악이 큰 역할을 했다고 하죠. 아무튼 탐험대가 배에서 탈출한 곳은 부빙의 위였기 때문에 이곳을 빠져나가 육지로 올라가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이동 중에 계속 부빙이 얇아지고 갈라지기도 하자 이대로 수많은 물자들을 끈 채 무사히 육지로 도착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렇게 결국 탐험대는 이동을 멈추고 계속 천천히 움직이는 유빙 위에 페이션스 캠프를 설치한 뒤 이동 전에 잠시 설치했던 캠프에서 남아있던 짐과 조각배 3척을 끌고 왔죠. 그리고 내린 셰클턴의 결단은 다른 섬으로 배를 타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페이션스 캠프를 설치했던 부빙도 갈라졌고 그동안 자신들을 가둬두었던 얼음들도 거의 다 사라지자 거기 있던 탐험대는 3척의 조각배에 나눠 탄 뒤 이동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날씨는 계속 흐렸고 물살은 너무 거칠었으며 큰 얼음 덩어리 위에 좀 쉬려고 올라갔다가 얼음이 갈라지면서 대원 하나가 물에 빠지는 사고까지 겪었습니다. 그렇게 천신만고 끝에 1916년 4월 15일 그들은 엘리펀트 섬에 상륙하게 되죠. 탐험대가 바다로 나선 후 497일 만에 도착한 육지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캠프를 설치했죠. 하지만 그들의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엘리펀트 섬은 무인도였고 먹을 수 있는 거라고는 섬에 있던 바다표범과 펭귄 등을 사냥하는 것과 그리고 홍차밖에 없었죠. 또한 불을 피울 연료도 부족하기 시작했고 더 위험한 건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구조선이 올 가능성은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그곳에서 모든 물자가 떨어질 때까지 버티다가 얼어 죽는 수밖에 없었던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4월 20일 셰클턴이 중대한 발표를 했죠. 바로 조각배를 타고 사우스 조지아 섬까지 가서 구조선을 불러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너무 무모하고 실현 불가능한 정도의 계획이었는데요. 제임스 커드워라고 이름 붙인 10m도 안 되는 조각배 한 척을 가지고 남극해를 건너겠다고 한 것이고 사우스 조지아 섬까지의 거리는 무려 1300km에 달했던 것이죠. 심지어 그 작은 배로 통과해야 하는 바다는 드레이크 해협이라는 바다로 초속 30m에 달하는 태풍급 바람이 불고 20m짜리 파도가 치는 세계에서 가장 살벌한 바다였던 것입니다. 또한 이 배에는 아무것도 없고 돛대 하나만 달랑 달려 있었는데 원하는 바람이 불지 않으면 노를 저었어야 했죠. 그리고 육분이 하나랑 크로노미터 하나만으로 방향을 잡았어야 했는데 까딱 잘못하면 사우스 조지아 섬을 지나쳐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식량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셰클턴의 계획 자체는 말도 안 되는 것이었죠. 하지만 지금 처한 상황도 얼마 안 가 죽을 수밖에 없는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원들은 이 위험한 임무에도 앞다투어 지원했습니다. 그렇게 셰클턴은 5명의 대원을 뽑았고 그 6명은 조각배를 타고 남극해로 향했죠. 셰클턴은 섬에 남은 대원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을 전했는데요. 한 달 후까지 내가 돌아오지 않으면 그땐 이곳을 탈출해라 라는 명령이었는데 사실 대원들이 갈 수 있는 곳은 아무 데도 없었죠. 어쨌든 그렇게 출발한 셰클턴은 가는 내내 폭풍에 시달렸습니다. 집채만한 파도들이 자신들을 덮쳤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어디든 꽉 붙잡고 있는 수밖에 없었죠. 결국 파도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젖어버렸는데 밤이 되자 젖어버린 침낭마저 얼어붙었으며 침낭 6개 중 2개는 젖은 상태에서 얼어버리기까지 해 너무 무거워져 그냥 두면 배가 가라앉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4개의 침낭으로 교대로 수면을 취해야 했죠. 또한 가지고 온 노 4개 중 2개도 같은 이유로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물통이 새면서 바닷물이 새어 들어가는 바람에 식수마저 부족해졌죠.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고 마지막 날인 5월 9일에는 수백 톤짜리 배가 침몰할 정도의 무시무시한 폭풍까지 불었습니다. 셰클턴은 대원들에게 뭐든 꽉 잡아라고 소리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이들은 온몸으로 추위와 파도를 맞아가며 그렇게 버티고 버텼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16일간의 항해를 마치고 1916년 5월 10일 그들은 모두 살아서 사우스 조지아 섬에 상륙했죠.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건 결코 달갑지 않은 소식이었는데요. 그들은 하필이면 사람들이 사는 곳 정반대 쪽으로 도착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다시 배를 타고 원래 목적지로 가려고 했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해류에 휩쓸려 망망대해로 떠내려갈 수도 있었죠. 육로로 가는 것도 엄청난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사는 곳까지 가려면 여러 개의 눈 덮인 산을 건너야 했던 것입니다. 이미 지칠 대로 지쳤고 탈진 상태의 대원들을 모두 데리고 산을 넘는 건 무리라고 생각한 셰클턴은 3명은 그곳에 남겨두고 나머지 3명만 산을 넘기로 했죠. 남은 대원들에게 반드시 구하러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출발한 셰클턴 일행은 이를 악물고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처럼 등산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등산 장비도 없이 맨손으로 눈 덮인 산을 올라야 했던 것이죠. 완전히 기진맥진한 일행은 가는 도중 잠시 휴식을 취하려고 앉아있다가 곧바로 잠에 빠질 뻔했지만 셰클턴이 발로 걷어차며 깨웠던 덕분에 얼어 죽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결국 그들은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드디어 스트롬리스만의 후스빅 항에 도착할 수 있었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여태껏 산을 넘어온 사람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한편으론 굉장히 놀라면서 한편으론 불가능한 일을 해낸 것에 대해 경의를 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셰클턴 일행은 배를 한 척 빌려 반대편에 남겨놓았던 3명을 구조하는 데 성공했죠. 이 소식을 들은 영국 국왕도 셰클턴에게 축하 전보를 쳤고 신문에서도 셰클턴 소식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한편 엘리펀트 섬에 잔류한 대원들은 죽기 살기로 버티고 있었죠. 그들은 섬에서 바다 표범과 펭귄을 잡아먹으며 겨우겨우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개와 해초를 채집하기도 하고 먹다 남은 뼈를 끓여 먹기도 하면서 버티고 있었죠. 그곳에 남은 대원들을 통솔한 사람은 부대장 프랭크 와일드라는 인물이었는데 그는 셰클턴이 반드시 구조하러 온다는 낙관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날씨가 맑아질 때마다 대장님이 오늘 오실지도 모르니 짐을 싸놓아라 라는 명령을 계속했다고 하죠. 한편 셰클턴은 사우스 조지아 섬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구조선을 구하기도 어려웠던 데다가 3번이나 구조하러 갔지만 얼음에 막히거나 배가 부서지는 등의 이유로 실패하고 말았던 것이죠. 또한 당시엔 1차 세계대전 중이라 배를 구하기도 힘들었고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며 4개월이라는 시간만 유유히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러다 셰클턴은 마침내 칠레 정부가 빌려준 엘코호를 타고 엘리펀트 섬으로 향할 수 있었죠. 1916년 8월 30일 고작 4일치의 식량밖에 남지 않았던 엘리펀트 섬에 남겨진 대원들은 여느 때와 같이 식량을 만들기 위해 조개잡이와 해조류를 따라 나갔습니다. 그러다 셰클턴이 타고 온 엘코호를 발견했죠. 배를 본 대원들이 배가 왔다고 소리치니 모든 대원들은 캠프 밖으로 뛰쳐나왔고 셰클턴이 그들을 보고 모두 무사하냐고 묻자 놀랍게도 이들 중 단 한 사람의 사망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무사히 구조되었고 셰클턴 탐험대 대원들은 8월 30일을 기적의 날이라고 부르게 되었죠. 비록 남극 대륙을 횡단하는 목표는 실패를 했지만 탐험대 대장이었던 셰클턴이 즉각 목표를 전 대원의 생환으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기적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었던 일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목표를 이루기 위해 계속 남극 대륙을 횡단하려 했다면 모두가 죽었을 테지만 셰클턴은 목표보다 대원들의 생명을 더 귀중하게 여겼던 것이죠. 그리고 훗날 사람들은 이 일을 위대한 실패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후 1922년 셰클턴은 또다시 남극 탐험대를 꾸려 퀘스트호를 타고 원정을 떠났지만 사우스 조지아의 그리트 비컨이라는 곳에서 쓰러졌고 한동안 병을 앓다가 4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셰클턴의 부인 에밀리에게서 셰클턴을 사우스 조지아 섬에 묻어달라는 전보를 받았고 과거 함께 살아남은 기상학자 레너드 허시가 그의 시신을 그리트 비컨의 묘지에 안장했다고 하죠. 그리고 허시는 그의 장례식 때도 과거 탐험 때 가지고 갔던 벤조로 브람스의 자장가를 연주해 애도를 표했다고 합니다. 셰클턴의 이름이 역사에 길이 남은 이유는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에서 모든 대원을 살렸고 그의 실패담은 탐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실패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그는 영국 BBC 선정 영국의 가장 위대했던 탐험가 순위 중 5위를 기록했고 가장 위대한 영국인 11위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폭탄의 불바다가 펼쳐지고 총알이 빗발치던 제2차 세계대전의 한복판에 어떤 한 남자가 고개를 빳빳이 든 채 백파이프를 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총알 한 방 맞지 않았고 심한 부상을 당하지도 않은 채 전장을 누비고 다녔죠. 이런 기이한 행동을 한 사람은 바로 잭 처칠이라는 인물입니다. 그가 한 요상한 행동에는 전장에서 백파이프 부는 것 외에도 더 많았는데요. 오늘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아군에도 적군에도 밑땡놈 취급당한 인물 잭 처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에 잭 처칠의 삶도 결코 평범하지는 않았는데요. 그의 아버지의 근무지가 영국의 식민지였던 실론이었기 때문에 잭 처칠은 그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이후 그가 11살이 되던 1917년에 다시 영국으로 돌아갔다가 20세가 되던 해 샌드허스트 육군사관 학교를 졸업하게 되었고 곧장 버마에 있는 맨체스터 연대에서 근무하게 되었죠. 이후 대위의 계급에서 군대를 전역하고 신문사에 들어가 편집자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특이한 경력이 꽤나 있었는데 바로 백파이프 경연대회에 나가 2위에 입상했으며 세계 양궁대회에 영국 대표로 출전하기도 했던 것이죠. 이러한 경험 덕분에 영화 바그다드의 도둑에 캐스팅되어 출연하기도 하는 등 영화 배우로도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1939년 9월 1일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되었고 그는 곧바로 전의에 불타올라 전역했던 군대로 다시 자원 입대했죠. 그런데 다른 군인들이 총과 수류탄을 들고 전쟁에 나설 때 그는 정말 특이하게도 양궁대회 때 나갔던 장군과 스코틀랜드의 검인 클레이모어를 챙겨 나갔던 것입니다. 심지어 무기도 아닌 백파이프도 가지고 갔죠. 잭 처칠은 전투가 시작되면 적의 총알이 빗발치는 와중에도 적진을 향해 전진하며 백파이프를 연주했다고 하는데요. 연주가 끝나면 클레이모어를 뽑아들고 괴성을 지르며 적진에 돌격했다고 합니다. 다들 총을 쓸 때 자신은 검을 쓴 것이죠. 덕분에 그에게는 골 때리는 별명이 붙기도 했는데 바로 싸움꾼 잭 처칠과 밑댕광이 잭이었습니다. 그의 기이한 행동에 그는 금세 아군 적군 할 것 없이 굉장히 유명해졌고 적군도 그를 보고 밑댕놈이라고 보고하기도 했죠. 잭 처칠은 독일 정찰대를 기습하기도 했는데요. 자신의 부대원들에게 적을 화살로 쏘는 것을 공격 신호로 하기로 정하고 매복해 있다가 잭이 독일군 병장을 화살로 맞추고 나서 그 신호를 본 부대원들이 일제히 돌격했다고 합니다. 이는 2차 세계대전에서 유일하게 활로 적을 사살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하죠. 이후 1940년 프랑스에 파견되었던 그는 프랑스가 항복하면서 덩케르트 철수작전으로 영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특수부대인 코만도에 지원을 했죠. 1941년에 그는 노르웨이로 파견을 가 노르웨이군과 합동작전을 펼쳤는데 그해 12월 27일 노르웨이 베르수이에 주둔한 독일군을 공격하라는 지시가 내려왔고 그는 코만도 부대를 지휘해 전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부대의 지휘관은 뒤에 서서 지휘하기 마련인데 그는 베르수이에 상륙하자마자 백파이프를 들고 카메론 사내들의 행진이라는 곡을 한바탕 연주했죠. 그리고 나서 그는 검을 빼들고 수류탄을 챙겨 독일군 벙커로 돌격했고 많은 수의 해안포 진지를 수류탄만으로 폭파시키는 전공을 세웠다고 합니다.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건 이렇게 죽기 딱 좋은 행동을 하는데도 칼과 활을 찬 채로 다치는 일도 없이 작전을 성공시켰다는 점이죠. 어쨌든 그는 이 일로 인해 무공십자훈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1943년 7월엔 연합군의 시칠리아 침공작전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이때 허리에는 클레이모어를 차고 등에는 장군과 화살을 맸으며 손에는 백파이프를 든 채 시칠리아 섬에 상륙해 코만도 부대를 지휘했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점은 그가 상륙선에서 뛰어내리자마자 클레이모어를 손에 든 채 적진으로 뛰어가는 모습이 사진 찍히기도 했죠. 여기에서도 그의 부대는 독일군 관측소를 습격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그는 자신이 돌격을 할 때 엄호해줄 소총수 한 명만 데리고 적진으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잭은 돌격할 때 검을 머리 위로 치켜 세우고 코만도라고 외치며 돌격했다고 하는데요. 이때 독일군들에게 항복을 종용해 포로 42명을 잡는 전공을 세웠죠. 그의 이런 믿을 수 없고 박력전은 군생활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1944년 5월에는 유고슬라비아로 파견되어 그곳의 파르티잔 부대와 협력해 독일이 점령 중이던 바라크 섬을 공격하라는 명령을 받았죠.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파르티잔 부대 1500여 명을 백파이프로 지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국 공군의 공격 지원까지 받으면서 바라크 섬을 공격했지만 날이 어둑어둑해지자 결국 성과 없이 그날의 전투가 끝나고 말았죠. 그리고 다음날 그는 휘하의 코만도 대원 40명만 이끌고 다시 공격을 개시했는데 독일군의 박격포와 수류탄 등 온갖 공격을 받으며 결국 잭과 부하 6명만이 공격 목표 지점에 겨우 도달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 그는 갑자기 백나이프를 꺼내 다시 안 돌아갈 거야 를 연주했고 이후 수류탄 공격으로 인해 정신을 잃고 포로가 되고 말았죠. 그런데 황당한 사실은 그의 이름이 잭 처칠인 걸 안 독일군이 영국 총리 윈스턴 처칠과 관련이 있을 거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잭 처칠과 윈스턴 처칠은 성만 같을 뿐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하죠. 잭 처칠은 포로가 된 이후에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2차례나 탈출을 시도했고 결국 성공했으며 무려 241km를 걸어서 이동해 이탈리아에 주둔 중이던 미군을 만나 다시 영국군에 합류할 수 있었죠. 그러다 1945년이 되었는데요. 적군이던 일본군이 전장에 칼을 차고 나온다는 소문을 들은 잭 처칠은 그들과 싸우고 싶어 안달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자신도 전투에서 검을 사용하니 일본군과 붙어보고 싶었던 것이죠. 그렇게 그는 곧장 버마 원정대에 참가해 인도로 향했는데 인도에 도착하자마자 일본이 원자폭탄 2방을 연달아 맞고 곧바로 항복해버리면서 전쟁이 끝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아직 10년을 더 싸울 수 있었는데 양키놈들이 전쟁을 끝내버렸다 라고 말하며 굉장히 아쉬워했다고 하죠.
전쟁이 끝난 후에도 그의 독특한 삶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1952년엔 20세기 폭스가 제작한 영화 아이바노에 활 쓰는 사람으로 등장하기도 했죠. 그리고 이후엔 팔레스타인까지 가서 계속 군 생활을 했으며 호주에 가서 교관으로 근무도 하다가 1959년에 중령으로 전역을 했습니다. 이후에는 편안한 삶을 살다가 1996년 노안으로 세상을 떠났죠. 제2차 세계대전에서 그의 활약이 너무나 대단하기도 했고 그의 기행이 독특하기도 하다 보니 잭 처칠의 피규어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총알이 빗발치고 폭탄이 여기저기서 터지는 전장에 총도 아니고 칼과 활 그리고 백파이프만 가지고 그 정도로 활약을 한 거 보면 진짜 굉장한 인물이긴 한 것 같네요. 괴이하면서 대단한 삶을 살다간 잭 처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세계 제2차 대전 당시 총과 포탄이 오가던 전장 속에서 우산과 카란자르만을 들고 활약을 했다고 알려진 미친 영국의 군인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인 앨리슨 딕비 테이터머터는 1917년 잉글랜드 슈롭셔에서 태어났으며 11살 때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자신의 아버지가 적군의 가스 공격에 사망한 것에 큰 충격을 받고 1935년 샌더스트 왕립군사학교에 입학하게 되는데요. 그는 1937년 1월 21일 졸업을 한 후 1937년 3월 13일부터 영국령 인도를 거쳐 제2용기병 근위대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1942년 자신과 마찬가지로 군인 생활을 하고 있던 동생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공수부대에 자원 입대를 하게 됩니다. 그는 평소 자신이 영국의 신사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영국 신사의 상징인 우산과 중절모를 항상 가지고 다닌 것으로 유명했죠. 그는 평소에도 부하들 앞에서 지휘봉 대신에 우산을 휘두르며 지휘를 하곤 했는데 부하들이 왜 우산을 들고 다니냐는 질문을 하자 오직 영국 신사만이 전쟁터에 우산을 들고 올 테니 적군과 나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겠느냐 라고 대답하며 웃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1944년 9월에 있었던 마켓가든 작전에서 아르넴 다리를 점령하기 위해 낙하를 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진 그의 전설이 시작됐죠. 딕비가 지휘하던 중대를 태운 수송기가 원래 계획된 목표 지점에서 한참 떨어진 곳으로 그들을 잘못 떨궈버린 탓에 딕비의 부대는 적진 한가운데 떨어진 채 수킬로미터를 가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들이 사용하던 무전기마저 고장나버렸지만 딕비는 평소 무전기가 고장날 것을 대비해서 나폴레옹의 부대처럼 나팔로 신호하는 법을 휘하장병들에게 훈련시켜뒀기 때문에 침착하게 독일군의 정찰부대를 모조리 피해갈 수 있었고 중간에 마주친 독일군 2개 중대와 전투를 벌여서 상대편 150명을 모조리 무장해제시켜버리기도 했죠. 전투 도중 군종 신부가 적에게 포위당하자 우산과 권총을 든 채로 포위망에서 신부를 구출한 그가 "걱정 마세요 신부님, 저희에겐 우산이 있어요" 라는 명언을 남기자 신부는 대체 우산으로 뭘 할 수 있냐며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에 딕비는 만약 전투 중에 비 오면 어쩔 거냐는 식으로 농담을 던졌지만 머지않아 그의 우산의 진짜 위력이 드러나는 순간이 찾아왔죠. 바로 독일군 기계화 보병 부대와 전투를 하는 도중 장갑차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딕비가 장갑차의 관측창으로 우산을 찔러 넣어서 안에 타고 있던 독일군 운전병의 눈을 찔러 부상을 입힌 후 그 안에 타고 있던 병사들 전원을 생포하는 위험을 보여준 것입니다. 심지어 이때 그는 영국 신사의 위험을 보여주겠다며 철모가 아닌 중절모를 쓴 상태였다고 하죠. 극한에 미친 컨셉러가 우산 하나로 장갑차를 제압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영국 공수부대의 침투를 뒤늦게 알아차린 독일군이 대규모로 병력을 보낸 탓에 그들의 부대는 결국 포위되었고 딕비는 독일군에게 생포당해 포로가 되었죠. 계속된 전투로 몇 군데 부상을 입었던 그는 야전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는데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도중 동료인 토니 프랭크 대위와 같이 창문을 깨고 탈출한 후 옷에 달려있던 단추와 바늘로 간이나 침반을 만들어 방향을 찾은 후 근처 네덜란드 마을로 가서 그곳에 있는 레지스탕스의 도움을 받아 몸을 숨기게 됩니다. 이후 딕비는 청각장애인 네덜란드인 페터 젠센이란 이름으로 가짜 신분증을 만든 후 오토바이를 타고 거리를 돌아다니며 곳곳에 숨어있던 공수부대의 대원들 150명을 찾아낸 후 레지스탕스의 도움을 받아 그들 모두를 자전거에 태우고 유유히 적진을 통과해 무사히 탈출하는 데 성공했다고 하죠. 이때의 활약으로 대영 제국 공로 훈장을 수여받은 딕비는 전쟁이 끝난 후 팔레스타인과 케냐에서 근무하다가 퇴역한 후 1993년 케냐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잭 처칠과는 쌍벽을 이루는 인물인 것 같네요. 진짜 세상엔 별의 별 사람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